지난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엔 전쟁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연료봉을 재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주한미군이 증원되고 부산항에 전시물자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을 검토했는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강력한 반대의 뜻을 전해 전쟁을 막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동해안에 33척이 와 있었습니다. 이북을 때리려고요. 연변을 때리려고요. 그것을 내가 간직하게 반대했습니다. 때리는 걸. 이듬해 제네바 합의를 통해 첫 번째 북핵 위기는 넘겼지만 이후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렸고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 무장 장비 연구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맞서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한 트럼프 정부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If they elevate the threat of their weapons program to a level that we believe requires action, that option is on the table. 20여 년 전 미봉했던 북핵 위기에 미사일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계속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 시설만을 정밀 타격할 경우 무기날 방침을 세웠다고 대만 중국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시보는 외교 소식통과 학자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버릴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중국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올 초 북한 핵시설을 타격할 계획이 있었지만 중국 측 입장 때문에 이를 확정치 못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중국이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레이먼드 토머스 미군 통합특수전 사령관은 유사시에 미군은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시설을 공격해 무력화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사령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미군 특수부대가 북한의 핵 기지 등에 대해서 작전을 수행할 거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요격 시험 장면입니다. 미국은 총알로 총알을 맞췄다고 표현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는데 이번엔 미국 전문가가 2가지 핵폭탄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의 실험에는 재래식 핵폭탄 트라이던트2에 탑재하는 고출력 W88 핵탄두와 저출력 핵폭탄으로 불리는 B-61이 투입됐습니다. 북한 전역의 핵시설 5곳을 겨냥해 2발씩 터뜨린 W88의 경우 지상 핵폭발로 인한 낙진이 일본으로까지 퍼졌습니다. 한반도에서만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이 숨지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B-61을 4발씩 폭발시켰더니 파괴 정도는 같았지만 낙진은 폭발 지역에 한정됐고 사망자도 100명 미만이었습니다. B-61은 폭발력이 0.3킬로톤으로 W-88의 1,5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B-2 스텔스 폭격기에 탑재해 10m 안팎의 표적의 정밀 유도가 가능하고 땅 속도 뚫을 수 있습니다. 주변국이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 핵시설이나 지휘부를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트래포라는 미국의 안보 전문 정보업체가 최근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 작전을 담은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군의 공중과 해상 최첨단 전력을 대거 동원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선제 공격과 무력 침공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 정보업체 스트래포가 최근 작성한 북한의 핵 위협 제거 보고서를 문제 삼은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선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 전략 폭격기 10대,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 24대가 투입됩니다. 북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공중 전력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과
주요 군 시설에 은밀히 침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격이 이뤄집니다. B2 전략 폭격기 10대가 벙커버스터 GBU 57 20발, 정밀 유도폭탄 GBU 31 160발을 북한의 목표물에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이때 미군의 해상전력이 가세해 입체 작전을 펼칩니다. 오하이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수척이 동해상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0발 이상을 발사해 이번에는 북한의 공군기지와 미사일 시설을 무력화한다는 겁니다.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을 보태면 북한을 향해 날아드는 순항미사일만 600발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정밀 타격이 시작되면 북한은 장사정포와 생화학 무기, 단거리 미사일, 특수부대 침투 등으로 보복 공격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공격 전력, 장사정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낡은 무기체계와 불발탄 때문에 수천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군이 정밀 타격을 감행할 경우 확전 가능성을 고려해 북한의 주요 전력을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실었습니다. 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중대한 고강도 도발이고 금지선, 즉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북한의 주장처럼 이번 미사일 발사가 ICBM이라면 한반도 정세는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이 오늘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그 성능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뭐 정확한 관련 사진을 11장을 공개를 했는데 예. 액체 연료로 사용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불꽃 모양이 이 촛불 형태로 돼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주장대로 930km의 비행을 했고 최고 정점 고도라는 건 이게 올라가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낙하할 수 있는 그 순간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걸 정점고도라고 하는데 2,802km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당초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 이제 합참 관계자들에게 취재를 해보면은 5월 14일 날 화성 12형 발사했을 때 2,111km 올라갔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가장 현지까지 북한이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이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 당국에서는 아직 그것을 공식화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군 당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국방부에 있었는데 조심스러운 분위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 분석하는 기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평균 한 보름 정도 걸리는데 그리고 이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미국하고 공조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한 보름 어간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겠지만은 실제 보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발표할지 여부는 좀 그때 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름 정도면 우리 군 당국의 분석이 나올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시험했던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 가운데 이번에 화성 14형이 가장 고도화된 형태인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더군요. 지금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ICBM이나 IRBM으로 4,000km, 5,000km 이상 나가면은 단분리 가야 되는 그러니까 추진체를 해서 중간에 엔진을 2개를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육안으로 보면 전문가들 얘기는 2단 엔진을 장착한 것 같아. 무조건 추정치지만 그래서 일단 그 기술력 자체도 굉장히 진일보한 기술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우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했을 때도 화성 12형 무수단 미사일 이런 반복했던 것보다 굉장히 고각 발사했는데 2,000km 이상 올라갔다라는 것은 실제 비행 거리가 30분 이상 시간이 30분 이상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화성 12형이 발사가 됐고요. 오늘 화성 14형이 발사가 됐는데 화성 13형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또 궁금하군요. 일단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 새로운 거 하면 우리 한미 정보당국은
KN이라 그래서 이렇게 일련 넘버 번호를 붙입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자기들이 화성 전략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북한은 그 화성이라는 명칭을 탄도미사일에 쭉 붙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형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건너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 생각하면 이 형태가 사실은 그 정보당국에서 또 다른 북한이 자체 개발한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얼핏 보면은 저 모양새가 과거 러시아에서 개발했던 그 플로토라는 그 미사일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거 네. 그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거를 역설계를 해서 예. 저런 형태의 미사일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북한의 주장은 지금 ICBM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북한이 7번째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그게 7번째, 6번째가 되면 좀 이렇게 그 관련 예. 국내 연구소마다 다릅니다. 7번째 국가면 파키스탄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ICBM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꼽아보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죠? 근데 프랑스도 있고 그런데 지난 1월에 좀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라아드라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사거리가 한 4,000km 나갔습니다. 근데 네. 인도가 하고 영국의 제인 영감이 ICBM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럼 파키스탄이 포함되면은 북한이 자동적으로 7번째 나라가 되고요. 이걸 뭐 공식으로 국가기구로 인정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국마다 주장을 하는 형태고요. 그런데 그것이 범주 밖으로 하면 6번째 국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 네. 사실 뭐 북한이 ICBM 성공 발사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실제 ICBM인지 여부는 아직 우리 군 당국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문제겠죠. 네. 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고요. G20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고요. 때마침 7월 4일 오늘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오늘을 이렇게 도발 디데이로 삼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을 봐야 되겠지만 그 김정은의 친필 명령서를 사진 한 장이 오늘 공개되지 않습니까? 예. 그 날짜를 가만히 보면은 7월 3일입니다. 네. 예. 7월 라면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전략군절이라 그래서 1997년부터 북한은 전략 로켓군을 만들었습니다. 6회 공군 다음에 제4군으로요. 그런데 이거를 확대 개념을 하면서 7월 3일 전략군 창건 기념일로 지정을 네. 했습니다. 그날 자체 어떤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그 서명을 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자 우리로서는 오늘이 7.4 남북공동성명 발표한 지 45주년입니다. 그런데 예. 오늘 오전에 이 말사 사실이 들어간 이제 북한 대남 기구들이 굉장히 격하게 우리를 공세적으로 예. 공격하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 출국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결과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상황 여건이 맞아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거죠. 예. 네, 여러 가지 아무래도 노림수가 있었겠죠. 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이제까지 레드라인, 그러니까 뭐 핵 6차 핵실험과 ICBM을 실험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삼고 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떤 이유에서 이렇다고 봐야 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몸값을 올려서 보상값을 훨씬 많이 받아들으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그 해법 중에 하나가 단계별로 어떤 북한이 상응하는 결과물을 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선물을 주겠다라는 뉘앙스를 이번 미국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과거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협상력을 높이는 건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 실제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예. 김정은 체제와에서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았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작년 7차 당대회 때부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동방의 핵 강대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는 자기들이 핵 보유 주체국으로서 주도권을 해서 정권의 영속성을 가지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그 어떤 카드를 주면은 우리가 포기하겠다 이거지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화는 하겠지만 핵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북한의 주장인 거죠. 네.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 도발을 끊임없이 하면서 오늘은 이제 ICBM까지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북한이 자신들이 공언했던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은 그 북한으로서 오늘 성명에서도 있고 보면은 이 핵 문제 관련해서 손을 대지 말고 대화를 하자라는 거죠. 근데 핵을 제외한 대화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핵을 인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재래식 무기 군축을 하자라는 건데 한미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역시 용인을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접점을 찾기, 절충점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국이 인정했지만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동안 중국의 태도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뀐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가 우리보다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견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한미가 한반도 주도의 저 평화 통일을 해서 두만강 압록강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이 오면은 중국의 국방비가 지금으로부터 50% 이상 늘어난다라는 연구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북한을 어느 정도 봐주는 상황,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약자의 힘이라 그러는데 그 중국이 봐주는 틈새에서 북한은 마음대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중국이 압박을 하려면은 미중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대만에 대한 14억 달러 무기 재판 매스니 다시 미중 관계가 냉각기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G20 회담에서 7월 8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단독 회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차대하다고 이렇게 전망들을 하는 거죠. 네, 북한이 어찌됐든지 간에 핵과 미사일이라는 외줄타기를 하면서 벼랑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